화제 인물을 집중 조명하면서 속까지 들여다보는 속 깊은 인터뷰, 속터뷰 누구냐 넌 시간입니다. 저는 이진동입니다. 오늘은 최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직함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했으니 다음번에는 그냥 최 의원님이라고 이렇게 예. 부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이성윤 검사장을 인터뷰했는데 예. 모시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만 지금 모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짐작은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고발사주 2020년에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고발사주 할 때 고발장을 보냈을 때 네. 피고발인으로 거기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어제 고발사주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발사주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제 소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제2의 고발사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2020년 고발사주와 싱크로율이 거의 99%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냐. 네. 그래서 비판 언론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비판적인 정치인. 이 정부가 써먹는 일종의 수법이 된 것 같아요. 그 방심위에서도 무슨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그 민원 청탁을 해서 사주했다는 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누군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예. 나왔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아요. 맞습니다. 고발사주와 제2고발사주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예. 네. 우선 어제 판결난 고발사주 재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고발사주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등장하고 실제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뒤 고발까지 당하셨어요. 네. 어제 고발사주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실형 1년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네. 이제 사법부의 태도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양승태 씨에 대한 뭐 전부무죄라거나 아니면 또 뭐 이동재 기자를 무죄 확정시킨 거라거나 뭐 이런 점에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사건은 그래도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다 짚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재판부의 고심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양형 때문에 그 부분을 뺀 점이 좀 법 기술적으로 보면 있을 것 같고 증거법적 측면에서 보자면 선거에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이 당에 전달되고 그것이 그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접수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거기 법률위원장이라는 뭐 정점식 의원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만 그리고 무슨 대리했다는 뭐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미진했었죠. 네네. 당 차원 내부에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움직였는지 좀 미진했었죠. 예, 그 부분을 하려면은 윤석열식으로 하자면은 압수수색을 뭐 다 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집도 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이제 김웅 의원부터 뭐 제대로 이렇게 그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런 곳이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를 결과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걸어서 그 고발을 하고 기소를 했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고발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셨던 거죠? 그때 그 무렵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사건이 한참 진행돼서 재판까지 1심 재판까지 나온 상황이었으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공작으로 이렇게까지 했구나 싶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기소되던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고발되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딱 한 번 중간에 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불쇼라는 데 나가가지고 뭐 그 정도 확인 전화만 받은 상태여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6개월 정도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털잖아요. 그런 수순인 줄 알았는데 공소시효 만료되기 한 3시간 전인가 그때 제가 그때 국토교통위원으로 상임위 회의 중이었는데 그때 속보가 떠서 이걸 가지고 고발한 사건을 기소까지 하네. 그때 처음 알았고 이 사건 그러니까 자체가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전화 그렇죠. 한번 확인하고 기소가 된 거네요. 그 아까 무죄 선고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사실관계는 좀 짚은 거 아닌가요? 의도성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명백히 검찰권의 남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운용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을 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지금 무죄를 준 것 같은데 네. 그럼 2심에서 조금 바뀔 여지가 있습니까? 2심에서 이제 공수처가 얼마나 증거를 보강하고 할 수 네. 있느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성은 씨 부분부터도 네. 조성은 씨가 뭐 다시 한번 증거를 상세히 하고 네. 뭐 그 김웅과 정정식과의 관계나 김웅과 당과의 관계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밝혀지면 네. 항소심에서는 조금 뭐 또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당에 전달이 돼서 당에서 논의를 했어요. 예. 물론 고발은 까지는 안 됐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했죠. 예, 했죠. 우리 그때는 안 의원님이. 했지만. 예, 네. 예. 그 이제 선거 끝나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말입니다.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으면 네.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네. 것이고 그 다음에 고발장을 작성한 것들이 지금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를 기소한 것들도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장하고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윤석열 사이에 네.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거는 윤의 지시에 의해서 기소한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당시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애초에 고발장을 작성했던 사람과 기소한 사람과 결국 같은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수사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진행시킬 때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사라졌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늘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책임도 동일체로 져야지 왜 이거는 분리해가지고 손준성이만 저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조금씩 가면서 얘기를 한번 하시죠. 네. 그럼 그 고발 사주 고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단은 손준성 단독 범행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는. 네. 근데 그게 실행된 고발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보도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고발 사주하고 분리돼 있어 모를 때잖아요. 뭐 전혀 모를 때죠. 네. 그리고 제가 무슨 수사를 받고 있거나 하는 게 알려졌으면 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법 기소할 때는 왜 배분을 하잖아요. 뭐 야당 네. 몇 명, 여당 몇 명, 뭐 군소정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이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기를 했나라고 사람들이 예상이라도 할 텐데 네. 느닷없이 뭐 밤 9시 반인가 뭐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그 배경에 관해서 이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조선일보가 아마 단독으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윤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네. 보도. 한번 찾아보면 기억합니다. 예. 이 고발 사주 고발장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윗선과 배우를 예. 추정할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 공수처에서는 당시에 고발장 작성자를 지목하지 못해서 특정하지 못해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장을 그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재판 뭐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보도 자료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지목을 했어요. 네, 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주목이 돼 있더라고 지목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히려 손준성 검사 하나 이렇게 지목하는 것보다 지금 정책관실이라는 걸 전체를 지목했거든요. 거기에 검사들이 그렇죠. 참여한 것으로. 조직적 범행이라는 걸 그렇죠. 인정한 셈이죠. 예. 네. 그러면 이게 갖는 함의 뜻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공조직이 그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적으로 운용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걸로 저는 이해했고요. 네. 그다음에 손준성은 당시에 이제 팀장격인 사람이고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검사들까지 다 실명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자료 같은 거를 검색해서 거기다가 다 붙이고 네. 한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당시에 그 고발사주 고발장이 넘어가기 전날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텔레그램 네, 전달이 네. 이루어지기 전날 당시 보도로 한동훈이 손준성, 권순정 뭐 이런 카톡방이 자들과 있었죠. 개설했던 네, 카톡방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건 채널A 사건 네, 나고 네. 나서 예. 그 카톡방에다가 60여 장의 자료를 전송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었죠. 네. 근데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명한 바가 없습니다. 네. 해명을 못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한동훈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은 다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잘 네. 아시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네, 네. 뭐 복잡하게 걸어놔가지고 풀지 못했었고 그런데 여하튼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고발장 쓰는 데가 아니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검찰 내부에 어찌 보면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부서에서 네. 왜 그 일을 했을까라고 네. 하는 점은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네. 예, 자기들이 쓴 고발장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네. 저와 또 다른 몇몇 분들을 가해자로 특정한 고발장을 썼는데 네. 그러면 현재 이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손준성이 책임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손준성 검사는 제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고발장을 써서 엮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친분도 뭐 각별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친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후배였고 네. 저한테 뭐 때 되면은 정기적으로 안부 문자 보내고 네. 수시로 연락도 하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네. 제가 손준성이가 어떻게 검사로서 지내왔고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과의 관계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윤이 손준성 검사를 소위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손준성은 윤석열 사단이 아닙니다. 원래 한동훈 분야가 사단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손준성은 자기들끼리의 분류로 특수통이라기보다는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네. 손준성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름 뭐랄까 그 조직원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욕심, 그러니까 네. 어떤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해가지고 인사권자의 눈에 들어서 좋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검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애초부터 윤의 수족처럼 놀고 있던 그 여러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검사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검사였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뭐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윤 총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네.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검찰 출신들은 더더욱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거는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총장의 직속기관이고 눈과 네. 귀 역할을 한다라고 네. 하는 거면 주범은 따로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그 수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수괴는 분명히 네. 검찰총장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직은 연결이 돼 있는지는 예. 이게 규명이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의심을 그거는 하고 있는군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독자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 네. 구성원인 검사들도 네. 저와 아무런 유감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건 이 기사를 뉴스버스가 제일 처음에 쓴 게 2021년 9월 네, 네. 2일자거든요. 예, 예. 그때 이미 검찰권 사유와 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 정치 공작으로 성격 규정을 다 했었어요. 이미 그랬었죠. 초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네, 예, 여러 다돼 곡지로 있죠. 보도하신 거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제 재판부 판결도 네. 벗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뉴스버스의 진단이 그대로 네. 다 예. 공수처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그렇죠. 예,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졌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워낙 팩트가 탄탄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예.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움직였으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예. 아, 전체 검찰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셨겠네요. 예. 그 검찰 전체가 문재인 정부 전체 검찰 전체가 움직인 것처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검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낸 게 윤석열 검찰로 이렇게 아하. 싱글 코트를 해가지고 네. 표현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누가 주역인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 이제 손님을 모셔서 오늘 예, 모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을 검찰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네. 두 번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만 네. 공식적으로 공수처장이 저희 네.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정말 이거는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에 관련된 범죄라서 네. 공수처도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반복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근데 공수처 수사가 좀 많이 미진하고 미흡했다고 봐야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게 사실은 초반에 이게 법무부 대검 감찰이 먼저 네.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한동수 감찰부장께서 아마 정확하게 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대검 감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증거인멸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심지어 수사정보관실, 뭐 정보정책관실 서버까지 다 네. 이렇게 지워버렸다. 관련자들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앤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게 대검 감찰이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네. 공수처가 조금 성급하게 들어간 면이 초반에 좀 그게 좀 걱정스러웠었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공수처는 왜냐하면
사전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네.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대검 감찰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도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네. 아마도 조성은 씨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거의 재반 형식이 됐잖아요. 네. 제발 나를 조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조금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을까 공수처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런 사건은 사실은 뭐 이제 공수처는 검찰의 외곽이잖아요. 네. 근데 저런 사건은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 그렇죠. 반듯한 사람이 수사를 하면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부장의 얘기대로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대검 감찰부장은 당시에 뭐 감찰 부원들이 검사들이 있고 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당시 총장의 태도가 채널A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굉장히 이례적이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이 다 있다는 것을 어느 네.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좀 거기서 밀도 있는 조사가 좀 더 됐었으면 좋았었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십니까? 원래 제가 뭐 예전부터 검사- 그냥 아마 초임 검사 때부터 초임 검사 제가 때. 알던 사이죠. 예. 그때는 원래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어떻게 근무연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윤석열 검사가 초임이 대구지검입니다. 네. 그 사법연수원 23기고 저는 이제 한 3년 뒤에 연수원을 다니게 되는데요. 아,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연수원 마치고 연수원 2년이니까요. 초임 부임을 했을 때 네. 그 상황이 저는 막 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입교할 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 대학 동기이면서 사법연수원 23기인 예. 제 동기 친구가 역시 그 대구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결혼식 전날 예. 그 검찰 문화는 결혼식 전날 아주 질펀하게 술판을 벌이면서 결혼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던데.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때 제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큰 술집을 제가 술을 못해서 술집을 네. 가본 적도 없긴 하지만 네. 태어나서 그렇게 큰 술집을 제가 처음 봤고 그렇게 많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처음 봤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시끄럽게 술 마시는 사람도 또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는 대구지검의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급의 아. 간부인 줄 알았어요. 아. 하도 시끄럽게 하고 막 사방에 술 먹이고 다니길래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제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거기 또 23기들이 있었으니까 네. 물어봤죠. 저기 누구냐? 네. 그랬더니 자기 동기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기들 중에 제일 나이가 구수했으니까 네. 나이가 제일 많았겠네요. 네. 동기 형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나이 많게 검사 임관한 형이다. 네. 그래서 저는 하도 술도 많이 마시고 사람들한테 술 마실 것도 강요하고 막 빨리 2차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길래 항상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연수원을 마치고 하신 분들은 변호사 개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예. 아, 뭐 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 잘 마시고 지내면서 준비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었죠, 처음에는. 야, 그게 이제 첫인상이고 그때 뭐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첫인상인 그냥 거죠. 그때 그냥 이제 누굽니다라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고. 네. 예. 그 첫인상이 좋았던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 현장에서 네. 뭐 참 신기한 분이다. 예. 네. 예. 그때 봤던 이미지, 그 첫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태도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네. 느껴지고요. 그 중간에 또 검사 생활하면서 제가 사건 변호도 맡고 뭐 이럴 때 그 평검사 시절에 네. 또 윤석열 검사를 접촉한 적이 있고 네. 뭐 그 뒤로도 또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서 예. 이런 이제 고발사주 공작이 진행되기 직전 의원님께서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그렇습니다. 계셨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무슨 이런 억한 심정,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의원님한테 네. 무슨 그런 억한 심정이 있길래 네. 이 출마한다고 나가니까 이 고발사주 고발장에다 피고발인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예. 어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저를 3건의 기소를 했거든요. 네. 청와대 재직할 적에 네. 또 기소를 했고 나오고 난 뒤로도 2번을 더 기소를 하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뭐 손준성이나 심지어 네. 김웅조차도 저하고는 일단 한동훈 김웅은 일면식도 없었고
손준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오로지 감정을 품고 그런 식의 어떤 검찰권 남용을 마음 먹고 지휘하거나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네.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뿐이었던 것이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네.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네. 자신한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라는 식의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뭐 제 임무가 공직기관 비서관은 주요한 공직에 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그렇죠. 예, 스크린해야죠. 검증하는 네. 사람이고 네. 제가 또 윤석열 검사의 그간의 검사로서의 삶과 행각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이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네. 제가 예전부터 의외로 그 근무연도 있고 친하게 지내던 후배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배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낱낱의 몇 명까지도 네.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되게 걱정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본인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박형철 당시 방북회 비서관이 네. 뭐 같이 청와대에 네. 지근거리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저런 사정들을 통해서 계속 저의 어떤 생각이나 네. 그 검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염탐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그러면 고소 고발을 당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고소고발이 아니라 그 조국 장관 사건에 붙여가지고 왜 제가 네. 인턴 활동 하지도 않았는데 해준 걸로 뭐 네. 허위 확인서를 썼다. 네. 그거 기소해서 대법원 확정된 거. 예. 네. 그게 그 사건이 처음이었죠.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 있을 때. 그렇죠. 비서관을 재직할 때. 재직할 때. 그때도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저를 어떻게든 공직기관 비서관직에서 네. 못하게 하려고 네. 몰아내려고 벌인 일이다. 근데 보통 공직기관 비서관이 예. 그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검사들의 네.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일반적인 공직자의 수준으로 놓고 보면 네.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검찰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상외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왜 수학시험 같은 게 좀 어렵게 나와서 평균 점수가 너무 낮으면 그걸 재시험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선생님이 왜 일괄적으로 반 점수를 이렇게 네.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검사는 인사검증을 할 때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로에 있는 여러 사람을 속였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네. 뭐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검찰이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만약에 녹음되어 있는데 그거를 본인한테 틀어주면 정말 가관일 겁니다. 녹음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심한 거짓말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 여론이 윤 검사가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최대한 활용을 한 측면이 네. 있고. 앞서 이제 나오셨던 이성윤 검사장은 예. 본인도 이제 들었다는 취지로 예.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앞에서는 검찰 개혁에 적극적일 것처럼 예.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뒤돌아서서 반대로 갔다. 그렇죠. 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그랬던 모양이죠. 대통령께 직접 뭐 가서 그럴 기회는 없는 것이고 네. 대통령실의 다른 참모들에게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네. 계속 전하고 또 답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때 적극적으로 밀었던 누군가는 그 여권 혁신부 내에서 권력 핵심부 내에서 밀었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한 건데 누굽니까 그게? 그거는 저로서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때 대통령이 복심 누구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제 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추측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뭐 직접 그 부분을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네. 그리고 꼭 또 그분들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당시에 뭐 국민적 여론이나 일반적인 평가가 윤석열 아니면 누가 검찰개혁과 수사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식의 인식이 많이 있었고 그게 네. 청문회 과정에서 그 거짓말하고 했던 것들이 녹음으로 다
그 녹취로 확인이 됐는데도 네. 뉴스타파를 오히려 질타했던 당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랬죠. 좀 그때 그런 측면이 분위기는 있었죠. 예, 지금 와서 그냥 결과를 놓고 그때 좀 저기 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공직기관 비서관 하시면서 스크린을 했다고 하시니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치명적인 부분. 혹시 공개되지 않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검증할 때 그 사적인 부분의 문제들을 물론 어느 정도 보긴 하지만 네. 그것으로 결정적인 어떤 흠결 사유로 삼지는 않거든요. 뭐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이상 네. 공적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권한을 넘어서는 네. 여러 가지 그 행위를 그 검사로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언론을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네. 피의자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룬다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자료로 흔적들이 남아 있죠. 네. 대표적으로 신정아 씨가 썼던 네. 수기 같은 걸 봐도 뭐 신뢰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뭐 그게. 그런 네. 일들이 그 사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이분이 관여한 여러 가지 수사에서 그런 무리한 그 네. 과도한 강압적 수사 그리고 네. 검찰이 시체말로 뭐 세계에서 제일 세고 중요하고 좋은 조직이다. 네. 라고 늘 내세우고 싶었던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죠. 늘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특수부 검사로서의 그러니까 뭐 그런 뭐죠? 그 술자리에서 예. 구두주를 돌렸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확인된 사실인가요? 아, 그거는 유명한 일이죠. 그건 뭐 그러니까 보도에 사법에서는 다닐 때부터 늘 하던 그거는 술자리에 그 네. 저기 버릇이니까. 그거를 그때 뭐 어디 기업 회장한테 예. 돌렸다, 기업인한테 돌렸다 이런 거였던 보도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보도로 들었는데요. 예. 뭐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 대구에서 술 마실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직접 보신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 네.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던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술 문화가 검사들은 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총장 재직 시절 좀 심각했던 것들은 그런 거죠. 이제 그 수하의 검사들만 모아놓고 네. 앉아가지고 뭐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막 그 쌍욕을 섞어가지고 욕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것들이 이제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 들려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제보가 된 적도 있고 저희 의원실에 그다음에 그 제보 여부를 확인을 하다가 보니 제가 잘 아는 술집이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네. 그 검사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가봤었고. 네, 그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추미애 장관이셨겠네요. 장관이죠. 네. 그 추미애 장관 귀에도 들어갔겠네요. 추미애 장관도 아실 겁니다. 아, 네. 한번 유튜브 문자를 여쭤봐야 뭐 쓰면서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태 같은 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를 우리만 지킬 수 있고 우리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쿠데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태가.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특수부 검사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이런 그럼요.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도 패거리 문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예전에 법조 취재해 보셔서 더 잘 아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면면이 내려오는 그들만의 전통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죠. 네. 네. 하여튼 미래를 보는 뭐 이런 탁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까 제가 생년월일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그 법조인 대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68년? 3월 24일. 그 68년 3월 24일인데 아까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네. 68년 5월 5일이에요. 네. 그렇게 다르게 기재해 놓으셨어요. 원래 제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8년 5월 5일이고요. 네. 근데 실제 생년월일은 3월 24일이기 때문에 네.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이제 처음 사법연수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네. 그 법률신문사에서 만드는 저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어달라는 그게 와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그 가짜 생일을 제 네. 입장에서는 진짜 생일도 아닌데 그냥 5월 5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공문서도 아니고 법조인 대관에는 내 진짜 생일을 적어놔야지. 그래도 법률가들이 저 아는 사람들이 보고 네. 생일날 덕담 한마디라도 더 하겠지.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 그냥 재밌는 생각으로 네. 여기다가는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입증 단서가 된 거 아니에요. 입증할 고발 사주에 그렇죠. 그렇죠. 예. 수사정보정책관실 관여했다는 예. 검색을 해가지고 넣은 게 아까 말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넣은 게 아니라 법조인 그렇죠. 대관의 생년월일을 넣어서 네. 법조인 대관 검색을 누가 했나 찾아보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처음에 이 고발사주의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접수된 고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수된 고발장을 보고 그다음에 기자분들이 당시에 이제 입수했던 이 김웅한테 전달된 고발장. 네. 그게 이렇게 딱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고발장을 저도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고발장을 이렇게 인적사항을 표에다가 넣어가지고 쓰는 경우는 변호사들은 잘 없고 그거는 대검이 일반 민원인들이 고발장 어떻게 쓰는 겁니까 할 때 이제 제공하는 양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일반인이 쓴 게 아니다라는 게 딱 법률가로서 감이 왔는데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봤는데 제 생일을 3월 24일로 써놨길래 네. 아 이것들 봐라 그 생각이 바로 들었고요.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치고 계시고 잊어버리셨는데 예. 저하고 같이 황희석 변호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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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을 네.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황희석 네. 변호사 생일도 네.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법조인 공식 생년월일은 67년 뭐 몇 월 며칠로 돼 있는데 고발장에는 그 실제 생년이 66년이기 때문에 저 법조인 예, 대관에는 예, 예. 66년이고 거기는 날짜가 같아요. 그 생년이 다른 거죠. 근데 황희석 변호사 똑같이 틀렸습니다. 똑같은 케이스. 똑같이 법조인 대관을 베끼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게 딱 걸린 거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의원님은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이제 그 스크린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까봐 내지는 예. 평가해서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척을 졌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앙지검장을 할 때 네. 제가 그때는 변호사 때니까 다른 일로 중앙지검에 들리거나 하면은 네. 꼭 저한테 차를 한 잔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뭐 자기 방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방에서 만져서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때 얘기했던 것도 뭐 생생합니다. 뭐 국정원 당시에 이제 과거사 네, 네. 그 청산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고발되고 처벌되고 네.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과정에서 수사상의 뭐 어려움 같은 거를 저한테 토로하면서 그거 잘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길래 네.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 사건 수사도 네. 예. 그때 이제 시작돼서 진행 중인 과정이었고 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냥 검사로서 열심히 수사하나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사전에 제가 그 전에 개인적으로도 좀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저한테 무슨 그렇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한 네. 번도.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함께 아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다 가까운 후배들이었고 네. 그런데 저렇게 집요하게 나오는 걸로 보아 이 사람이 정말 검찰총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네. 그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은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네. 그 의원님뿐만 아니라 아까 황희석 변호사도 그렇고 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네. 이사장도 피고발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또 윤석열 총장하고 당시에 어떤 뭐 소위 말하면 원수질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냥 갈등이 생길 만한 일들이?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에 굳이 이유가 있다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사를 알릴레오라는 당시에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비판하셨던 거. 네. 그다음에 채널 A 사건에 역시 그 피해자로 등장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네. 유시민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고 했던 네. 식의 네.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다 모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또 주가 조작 김건희 지금 네. 특검 얘기되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도 고발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심준보 기자 또 뉴스타파 뉴스타파도 포함돼 있잖아요. 네. 고발에는. 그러니까 자기 처가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밝히라고 겨눈 사람들에게는 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처가 이거에 대한 네. 그 이제 이번에 판결에서 드러난 게 검사 2명이 이제 고발장 작성에 참여 관여한 것으로 판결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공수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 추가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지금 저 검찰이 하는 방식대로라면은 예를 들어서 수사 새로 시작해야 되는 조민 씨 거죠. 같은 경우도 뭐 4년 5년 지나서 기소하고 네. 뭐 최근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유우성 씨 보복 기소하고 네. 뭐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공수처가 좀 소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김웅이든 그 수하의 검사들이든 다 공범 아닙니까? 그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끼지 네. 않고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기 어제
재판부는 네. 이몽석이 검색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제가 불기소장을 그때 다시 보니까 네. 특정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너무 그 뭐랄까 조심해서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기소해 놓고 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꾸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하다 보니까 수사 동력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네.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으로 모아서 가자라는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이 지모 씨 실명 판결문, 제보자 네. 지모 씨 실명 판결문도 두 사람이 다 예, 저기 검색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손준성 검사한테만 적용이 됐는데 예. 이것도 공범으로 엮일 여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공범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범입니까? 그 지모 씨가 그때 당시에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그거를 가지고 뭐 문제 삼을까 봐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지운 것도 있고 했었는데 네.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 자료로 다 사찰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의 거를 갖다가 붙였거나 한 거라서 네. 그리고 한동훈이 전달했다는 60장의 무슨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자료일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은 뭐 다 공범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런데 이게 이 판결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 이게 그거 자체가 판결은 어떤 공문서로서 증명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공수처에 다시를 한다면 예. 이게 수사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하시켜버릴? 아니, 공수처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네. 굳이 뭐 그거를 고발을 해서 한다면야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로서의 고발은 가능하겠지만 네. 공수처가 열심히 해야죠. 그 음. 검찰도 네.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써가면서 다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뭐 심지어 김웅 손중도 사이에 그렇죠. 제3자가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까지 네. 써서 네. 억지를 했잖아요. 예. 네. 그 뭐 포렌식 수사가 면담 보고서까지 조작해서, 예, 조작해서 불기소 하고. 처분한 거니까요. 그거는. 예. 그 대검 수사정보적 정책관실이 조직적 개입을 했다. 예. 이런 거라면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윗선을 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실체 규명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단 그 손준성 검사가 처음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보였던 모습 네. 그것이 저는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도 출석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손준성을 알고 있던 검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수척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네.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었다. 네. 그래서 아니 그거를 저렇게 지가 모른다고 하면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왜 저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네. 아니 지금 저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손준성이가 네, 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손준성의 선후배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참 준성이가 참 딱하게 됐다. 그리고 네. 그 친구가 또 실제로 심하게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손 검사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고 네. 그게 가장 쉬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검찰 수사관들도 그 장면을 다 목격해서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 검사들만 관여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좀 어목하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조용히 있을 수는 그렇죠. 있죠. 이렇게 막 언론사도 난도질하는 압수수색하고 이런 정부에 대해서 그 네. 사람들 공무원들인데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뭐. 네. 아까 이제 손준성 검사하고 친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손 검사는 그 뒤로 이렇게 만나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제 언제 이 이후로? 고발 사주 이 보도된 이후에 그 손준성이가 무슨 면목으로 저한테 저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네. 법정에 제가 증언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네. 손준성을 제가 처음 본 건데 사건 있고 나서 네. 저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제 네. 표정으로 네. 제가 느낌이 있었죠. 네. 저한테 언젠가는 사과할 겁니다. 아마 죽기 전에 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2고발 사주라고 저는 이제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서 언론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똑같은 게 아까 말씀했던 그 고발 대상, 네. 그리고 고발 주체, 그리고 혐의, 네. 그리고 그 피해자 네. 이게 다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 당시 피해자는 3사람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1명이고 예,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 그때는 몰래 고발장을 물 밑으로 해서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 네. 성명 발표를 했거든요. 예. 대선 시대의 대선 공작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거죠, 그냥. 하루 이틀 뒤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니까 예. 반나절만에 특별수사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싱크로율이 거의 99%다. 그때 또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더 떠들었다는 차이가 있네요. 네.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다 뭐 이렇게 한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발 사주 사건 당시에 제가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네. 이 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권 사유화라는 해설을 하면서 썼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고발을 사주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를 수사의 단초와 동력으로 삼아 윤 총장 라인의 검사에게 사건을 맞춤형으로 배당한 뒤 MBC의 보도 경위 등 소위 권한유착 의혹 수사와 윤 총장 측근과 가족을 상대로 비판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썼던 해설 기사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게 고발 사주 고발장이 접수가 돼가지고 수사가 됐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지금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가 이 프레임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과거에 썼던 기사를 보면서 이건 그 2020년 고발 사주와 2024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가 평행선이다. 똑같다. 판박이. 네, 판박이다.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하네요.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동의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 있었잖아요. 총장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할 일은 없었습니까? 네, 저는 뭐 업무적으로 검찰총장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아니라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비서관은 이제 수시로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라기보다는 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저희가 그날 업무를 정리하는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한 번씩 전화가 오면 반부패 비서관이 그냥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 막 쌍욕을 하는 게 전화 받자마자 쌍욕을 하는 게 바깥으로 다 들리니까요. 그 전화기 수화기 누구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에게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몇 번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오더니 이거는 아무리 나하고 친분이 있어도 공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검찰총장이 청와대 비서관한테 이렇게 맨날 쌍욕하고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폭언부터 하고 시작하는 막말. 스타일이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슨 수더분한 저기 화통한 아저씨처럼 접근을 하는데 자기보다 좀 아래에 있거나 뭐 큰 자기가 두려움이 없을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압적으로 군림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제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경로 이게 매일 가끔 언론에도 등장하는 건데 실제 그런 모양이죠. 그럼요. 그건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시비는 못 붙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또 명예훼손이네 어쩌나 하면서 또 걸라고 덤볐을 텐데. 김은혜 옛날에 홍보수석이 일주일씩 그 출근도 못 하고 뭐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뭐 그때 알아눕고 뭐 그랬잖아요. 그게 그 배경은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할 정도로 폭언을 했으면 측근이면 더 심하게 폭언을 하죠. 그렇습니까? 이제 너는 내가 시켜준 사람이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겠죠.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창 갈등이 이제 있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안 말리느냐 이런 이제 밖에 외부의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약간 힘을 신임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게 갈등이 이게 해소가 안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해석을 접하면서 좀 저는 놀랬거든요. 그걸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통령 언급하시는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네. 그때 제 느낌은 그 앞뒤 맥락이나 여러 가지 뉘앙스나 청와대에서의 제가 네. 접했던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그 얘기는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신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은 네. 헌법의 원칙이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수사권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조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시적으로 거의 야당이 논평내고 성명 내는 것보다 더 자주 대검 입장이라는 게 대변인 얘기로 네. 수시로 나왔었고, 네. 끄떡하면 총장이 경로하셨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네. 그런 식의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본분을 잃지 마라라는 일종의 저는 경고성 발언으로 들었는데, 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미적지근하게 윤석열 손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건 경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고성 의미죠. 자중해라. 자중해라. 당신의 위치가 뭔지를 자각해라.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뒤늦게 어떻게 보면 뒤늦게 와서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스탠스만 취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도 봤어요.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네. 바로 아마 공계리에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잘라버렸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 시대와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는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또 당시에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언론의 일방적인 태도, 네. 편향적인 태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저 명품백 수수 같은 저런 명백한 뇌물수수 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언론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 네. 과거에 김정숙 여사가 무슨 브로치 하나가 무슨 저기 나중에 뭐 시장에서 산 걸로 밝혀진 건데도 불구하고 명품이 어떻고 했던 거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그런 조치를 했으면 검찰총장이 임기가 무슨 보장되네 마네 뭐 옛날에 정현주 사장 사건까지 끌어붙여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네. 하면 게 맞네 틀리네 또 뭐 그 대통령 탄핵 사유네 아니네 온갖 아마 노이즈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랬을 예. 가능성이 있죠. 아니 다분하죠. 100% 그랬을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에 법사위원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 네.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예. 이 정권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 검찰 정권 이렇게 예.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저린 아쉬움이 있죠. 후회가 있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제가 왜 그 첫 번째로 윤석열 총장이 기소했던 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두 번째 재판인가를 마치고 나오는데 네. 그날이 비가 오고 날씨가 되게 궂은 날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 그 법조 기자들이 정말 막 수십 명이 우르르 막 몰려가지고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는 공직기강 비서관 현직에 아니죠. 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재판은 제가 네. 당선된 이후에 시작됐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막 거의 목 놓아 외치듯이 막 그 젊은 기자들이 그 한 대여섯 명이 막 저한테 물었던 게, 네. 그때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법사위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21대 국회 초반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법사위를 처음에 못 가고 네. 국토교통위를 가고, 그때 김진애 의원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가고 열린민주당으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정해지기 전에 왜 저한테 법사위를 고집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서 네. 굉장히 제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였고, 비례대표 의원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기여하라고 뽑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20년 넘게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법사위를 지망한 것이 그렇게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라 저렇게 목 놓아서 외치는 듯이 물어보는가. 네. 그리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기자들한테 그거 누가 시켜서 물어보는 거냐라고 제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기자들은 검사들에게 듣는 얘기가 정보의 전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출입을 하게 되면 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예, 있거든요. 분명하지. 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법원 그렇죠. 출입을 하는 기자들은 더더욱 말진인데다가 네. 검찰 출입하는 선배들로부터 뭔가를 물어보라는 네. 지시를 받잖아요. 네. 시스템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때 검사애들이 주로 퍼뜨렸던 얘기가 이 자기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려고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사니까 네. 늘 그런 식으로 딴 사람도 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일단 네. 그 부분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당시에 청와대에서 저렇게 하지 못했던 회한이 있지 않느냐, 의원으로서의 저기가 있지 않느냐. 아, 너무너무 있죠.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절대로 총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공직 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 위치가 네. 좀 미미한 위치였고요. 의원이 돼서는 민주당 안에서 의외로 이 문제의 네. 심각성에 대한 어떤 인식 기반이 네. 그렇게 깊고 넓지 않다라는 네. 그런 조금 일종의 좌절을 경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그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있잖아요. 뭐 추미애 네. 장관도 좀 지나치게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의원들도 민주당 안에 꽤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잘못 건드렸다가 네. 그 건드릴수록 윤석열만 키워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왜 최강욱이는 자꾸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걸 때려서 키워주느냐. 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걸 제가 일일이 붙잡고 설명하고 설득하기에는 시간과 역량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 공직 부적격 사유 이게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이 반대를 세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는 저희는 당연히 민정라인은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검찰총장 인사가 물론 국무위원회 인사가 다 중요합니다만 네. 당시 시적인 여러 배경들에 비춰서 검찰총장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의견만 가지고 네.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게 많이 아쉽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거는 예. 그게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서 예.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이어지는데 영향이 있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영향. 네.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네. 나중에 버리는 모습이나 행각을 보면은 그때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본인한테 감정으로 쌓였나 보구나. 뭐 그 그렇게밖에 당시에 해석이 이제 안 됩니다. 검찰총장 스크린 할 때 네. 민정 라인에서 반대했던 것들이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때 본인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만들어서 흘리고 다녔냐면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자기 측근들이나 수하들을 만나서 나는 조국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조국이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 한국의 케네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공직자가 그런 얘기는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사로 써도 됩니까? 쓰십시오. 지금이야 뭐 다 알려진 본인이 한 얘기인가요? 얘기고, 네.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네, 그 네. 얘기를 들은 당사자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제가 듣게 됐냐면 처음에 윤이 그 다른 어떤 기자하고의 무슨 인터뷰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충심으로 이 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뭐 누군가는 이 악역을 맡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보도가 있었던 것 보도가 같아요. 분명히 됐죠. 예. 네, 그것도 네. 자기가 그 소위 그 매체로는 그때 경향신문이었고, 네. 근데 그 기자 본인은 당시에 검찰 소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기 하는 그 기자라고 알려진 기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플레이를 계속했는데 그때 사건 초반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윤이 감정을 가지고 이게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 설득하기 위해서 네. 설명 자료로 썼던 말입니다. 이게 윤이 조국을 아.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 아느냐. 네. 뭐 대통령감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그런데 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조국에게 그렇게 칼을 겨누고 뭐 네. 대통령에게도 대들고 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라는 식으로 윤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그 입장을 변명하고자 저한테 전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확실한 얘기죠.
자, 뭐 조금 더 최근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다음번에 오시기로 하고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예, 돼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설전도 많고 한동훈 장관하고 법사위에서 설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구설에 또 오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자리 빌어서 혹시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뭐 해명하셔도 좋고요. 혹시 있었으면. 설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힘이 보인 태도를 한번 반추해 보시면 네. 제가 인사청문을 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오전 회의를 거의 파행을 시켰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뒤에 벌이는 모습을 보면 한동훈이 저에게 제가 가해자고 본인이 피해자기 때문에 네. 답변하기가 싫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태도를 얘기를 했었죠. 보인 적이 저도. 있었죠. 네, 네. 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보인 태도가 기존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보이는 자세와는 너무나 다른 네. 정말로 아나무인의 시건박진 태도를 보였잖아요. 네. 뭐 이러고 안 된다거나 뭐 네. 이러고 있다가 뭐 이런 식의 그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네. 당시에 그 가해자 피해자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백들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국힘 의원들이 뭐 또 벌떼같이 뭐라고 고성을 지르고 뭐 했었어요.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 것인지 그리고 그렇죠. 결과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드러나는 건데. 과정들을 보시면 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네. 가해자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끈떨어진 백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입만열만 하는 소리가 문재인 정부가 편파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이나 감찰을 기획해가지고 본인들을 무슨 그 네. 방치하고 좌천시킨 것처럼 늘 얘기하면서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뭐 뻑하면 뭐 박범계 장관 때 일입니다. 뭐 네. 추미애 장관 때 일입니다. 네. 뭐 이성윤 네. 검사장이 한 일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태도 자체가 이게 본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정치 검사고 모든 네. 사안을 그렇게 호도하려고 한다라는 네. 점들이 계속 반복돼 있었는데 그것을 언론이 마치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토론 과정에서 생긴 설전인 것처럼 묘사한 게 네. 저는 그만큼의 어떤 편파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검찰, 뭐 윤석열 검찰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그렇죠. 검찰을 정치화 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검찰을 뭐하러 둡니까? 없애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도 다른 저 중앙지검이나 이런 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네. 야 문재인 검찰과 윤석열 검찰은 무슨 차이고 네. 친윤 검사, 반윤 검사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한동훈이 네. 당시에. 네. 그러면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검찰 간부들한테 당신들은 친윤 검사냐 반윤 검사냐 법무부 네. 장관이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다 그건 부적절한 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계속 아니 그러고 다니는데.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장관이 오히려 그렇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예. 장관이 오히려 거꾸로 쓰고 있는 거 보면서 그럼 검찰을 왜 놔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자, 하여튼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원직 상실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네. 이런 덕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예. 덕담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또 세상 이치일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씩씩하신 것 같은데 용기 100배에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대법원에서 선고를 듣고 나오면서 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난감했는지 무슨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씁쓸한 표정에 최강욱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면서 보도한 언론이 있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네. 생각이 네.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게 갖고 있는 한계가 이렇게 명확하구나. 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한편으로 참 너무 부끄러웠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아직도 할 일이 참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건방지게 들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인이 되고 싶었고 뭐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이 길로 들어선 게 아니었습니다. 경위 자체가 네. 그 과정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제발 좀 21대 국회에서는 마무리되고 네.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22대 총선이 이루어지는 과정부터는
제발 좀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네. 이 주제나 공약이나 이슈로 정말 언급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된다. 네.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게 된 것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사실은 검찰개혁의 기치나 검찰개혁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됐던 시기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때 그 검찰 알아야 바꾼다 뭐 줄여서 검찰 알바라고 손혜원 의원님하고 제가 시리즈로 했었던 네. 그 내용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뭐 그것처럼 바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대적 과제라는 거를 네. 서울의 봄의 영화가 그 동원한 관객만 보더라도 너무나 국민들께서 여실히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금 윤 정부의 이 모습을 이렇게 날 것 그대로 국민들이 경험하시는 것 이상으로 네. 검찰개혁의 네. 필요성을 체감하실 네. 시대가 없었다. 예,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의 최대 공로자는 역사적으로 윤석열이 될 것이다. 네. 예,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마지막 멘트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예, 있다.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처갓집까지 얘기를 동원해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맺어주시네요. 생각이 같으신 거죠. 뭐. 지금까지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 지금까지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